존재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상징파 시인 말라르메를 다루겠습니다. 주제는 말라르메의 고통.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문학 철학평론이라고 하는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서구 문학가들의 작품들을 철학적으로 평론해 놨어요. 한 30개 이상의 강의가 모여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괴테, 헬더린의 시, 그 다음에 보들레르의 존재로 다양한 서양 문학 대가들의 작품과 시들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상징파 시인 프랑스의 말라르메 시를 쓰면서 나타나는 고통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클래스를 아시는 분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라르메는 니체보다 2년 일찍 파리에서 태어났고, 니체보다 2년 일찍 파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42년도에 태어나서 1898년도에 독특한 니체와 동시대인입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젊었을 때 보들레르의 악역꽃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고 시인이 되게 되고, 심지어는 보들레르가 이미 예도가 보들레르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드가 앨런 포의 문학 세계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포를 연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은 말라르메 역시도 이 에드가 앨런 포의 문학 세계를 연구하려고 영어를 공부해서 런던에 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하게 돼요. 심지어는 영어 교사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들레르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상징파 시인의 아버지가 보들레르, 그 뒤에 이제 말라르메, 랭보, 베를렌, 또 폴발레리, 이런 시인들이 있겠죠. 그죠? 19세기의 프랑스 문학을 지배했다. 말라르메는 앙리 까잘리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시인이 시를 쓸 때에 두 가지 10년을 만나게 되고, 그 10년 때문에 고통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시인은 시를 쓸 때, 여러분들 시라고 하는 게 무슨, 시인들은 아름다운 언어의 마술사들이기 때문에 시가 그냥 막 나온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요. 한편의 시는 상고의 고통과 같이,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도 그 시인들의 그 노고를 알아야 돼요. 말라르메 역시도 시를 쓸 때 두 가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의 10년을 만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인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 10년을 통하여 시인 자신의 죽음의 고통을, 그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한편의 시는 엄청난 상고의 고통을 통하여 시인이 어떻게 보면 한편의 시를 쓰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의 10년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간접적인, 그죠? 의도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시인들이 경험하는 절망이에요. 모든 시인들은 이것을 경험해요. 예도도 한국의 위대한 시인들하고 대화를 몇 번 해봤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모든 시인의 시가 어떻게 같고, 그죠? 그 깊이가 어떻게 같으며 넓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도는 철학자로서 모든 시인들을 존중합니다. 이 무의 10년은 어떻게 보면 시인이 자기의 작품을 쓰다가 말이 존재가 되는 지점을 만날 때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라름에는 크리즈드 베흐, 시의 위기라고 하는 산문집에서 두 개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언어에는 거친 언어와 본질적 언어가 있는데 이 거친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인은 시가 왔을 때 시를 쓰기 시작하죠, 그죠? 그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질적 언어와 만나게 돼요. 말라름에는 이것을 순수 사유의 언어라 그래요. 순수 사유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시인 자신의 A는 B다라고 하는 은유의 언어겠죠, 그죠? 이걸 축으로 해서 이 세계의 사물은 이제 시를 쓰게 되면서 부재하게 사물이 있고 그 사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시인에 의해서 새롭게 언어를 통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술가들이 이 세계를 색깔로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 예술가들은 이 세계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색채를 통하여 화폭에다가 이 세계를 다시 창조해. 그러니까 복사가 아닌 세계의 어떤 사물의 흔적, 이미지를 통하여, 그죠? 화가는, 예술가는 그 화폭에 자기의 세계를 다시 창조하고 거기에 존재를 부여하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다시 말하면 시인은 이 세계의 사물들을, 그죠? 사물들의 이미지를 언어를 통하여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시인은 일상적 언어만 사용하면 돼. 거친 언어를 갖고 그걸 갖고 그냥 아름답게 표현하기만 하면 돼. 시인은 결코 일상에서 자기에 머물지 않아. 이거는 모리스 블랑쇼도 문학의 공간에서 이야기합니다.
카프카가 이야기했죠. 모든 문인들은 글을 쓸 때에 나에서 그로 진입하게 돼. 나와 너가 아니라 그가 됩니다. 이 순간이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문인이 되는 그런 순간. 시인 역시도 이걸 경험하고 일상의 자로부터, 일상의 나로부터, 이 거친 언어의 세계로부터 말이 존재가 되는, 이거 완전 하이데거예요. 이 대가들은 통한다고. 특히 모리스 블랑쇼는 레비나스를 통하여 하이데거를 속여봤고, 그죠? 실제로 그의 모든 작품들에는 하이데거 냄새가, 내도가 이미 블랑쇼 강의에서 이야기했어요. 바깥의 사유에서. 여러분 참조하셔요. 존재가 말이 되는, 그래서 나 개인의 일상의 나에서 중성의 그가 되는, 그래서 존재의 보편적 지평으로 포섭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자의식에 의해서 글을 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시인이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말이 되는 세계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인의 고통입니다. 존재의 빛은 결코 시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밤의 해석학을 통과하면서 시인은 작은 존재의 불빛을 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착상이 떠올라서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전체의 언어 세계로 들어가요. 블랑쇼가 문학의 공간 2부에서 말라르메를 해석하는데 거기에서 멋진 말 하나 합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이거는 철학평론이라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일 거예요. 예도의 클래스가 나오는 강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진리는 전체다 그래요. 블랑쇼는 언어는 전체다 그래요. 이 전체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인들. 그래서 존재의 부재를 경험하고, 말라르메가 경험했던 이 무의 부재, 무의 심년, 이것은 존재의 부재요, 신의 부재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인의 영감은 이 세계의 존재의 호흡이. 그래서 시인은 자기 개인으로서 시를 쓰는 것처럼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이 개인의 나는 죽어버려요. 이해가 돼요? 개인의 나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존재의 부재를 경험해요. 언어는 일상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묘사하고 사물을 지시하고 그 사물에 가까이 접근하게 하잖아. 우리의 일상의 언어. 시인의 본질적 언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 존재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세계의 사물이 부재해버려. 그래서 언어의 전체의 세계로 포섭되는, 거기에서 이 세계는 시인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세계를 색채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색채로 이 부재한 이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재창조하고 거기에 존재를 부여하듯이, 그래서 예술가를 통하여 세계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시인 역시도 언어를 통하여 이 세계를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일상의 언어로 만족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 최초의 부재한 사물을 다시 창조하고 존재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그 말을 기다리는 자야. 거기에 고통이 있다. 왜? 일상에 나는 죽어야 돼. 이 경험은 다 할 거예요, 시인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의 세계의 존재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물들이 다 죽고 이미지만이 살아서 시인의 영감과 합쳐져서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니까 시인은 여러분들은 시인의 아주 냉철한 이성과 시인이 경험한 어떤 파토스를 냉철한 이성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막 창조한다고 생각하잖아. 정말 시인을 모르는 거죠. 시인은 그죠? 그런 방식으로 시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어의 전체로 포섭될 때 일상에 나가 죽고 시인의 자아도 죽어. 시인은 중성으로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가 돼. 이 그는 어느 개인의 누구가 아니야. 이거는 존재의 보편적 지평에 참여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가 아니고 어느 누구일 수도 있어. 개인이 아니고 개인일 수 있어. 이건 뭐야? 모든 보편적 존재에 언어 전체에 포섭된 시인의 자아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두 다가 될 수 있으면서 모두 다가 아닌 거야. 여기에 자기는 없어. 한편의 시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이 있고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언어로 기록하기 때문에 은유다. 이것도 하수야.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언어 전체의 심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물들은 죽어. 이미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부터 뭐죠? 사물은 부재해요. 이미지만 남는데 예도는 그렇게 생각해. 시인은 뭐 누구냐? 시인은 이 사물의 이미지를 언어로 가장 가깝게 언어의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언어에 가장 민감한 자가 시인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물의 본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자들이에요. 사물의 부재를 통하여 드러난 그 이미지를 언어를 통하여 가장 가깝게 근접시키고, 거기에 가장 민감한 자들. 그래서 시인은 이 세계의 다양한 부재한 그 사물들의 이미지를 언어를 통하여 곧바로 표현하기보다는 언어 전체 안에 이 이미지를 포섭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시인 자신의 이성이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시인의 무의식과도 관계해요. 그래서 시인의 영감은 여러분들은 창작 능력이 뛰어나다. 시인 개인의 어떤 언어를 다룰 수 있는 마술사기 때문에 시인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천재적 창조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상당히 시 전체의 존재로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런 해석. 이런 시인들은 결코 대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갖고 한 편의 시를 쓰는 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칭 시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짓궂은 장난이겠죠. 얕은 물가에서 놓은 위대한 대가들.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시의 세계를 자기 자신이 창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가들일수록, 훌륭한 시인들일수록 상당히 겸손해요. 자기가 창조하는 게 전체의 언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상적 거친 언어는 죽어버려요. 거기에서 말이 존재가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도가 후기 하이데거 강의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의 깊이와 자연의 깊이,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과학적 사고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다양한 관계들이 치료가 되는 걸 경험해요. 그것은 시인이 시를 쓸 때 이미 경험하는, 절망하는, 말라르메가 자기가 시를 쓸 때 두 가지 절망에 빠진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신의 부재, 존재의 부재, 그리고 부재의 부재를 통하여 새로운 현전이 나타나는 경험. 낮의 햇빛이라기보다는 밤의 해석학에 가까워. 이건 블랑쇼가 이야기했죠. 그죠? 하이데거를 뒤집어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한편의 시와 함께 시인 자신도 다시 태어나. 그 언어 전체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인은 이 시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는 끝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시가 끝난 다음에 이 세계로 돌려지죠.
그래서 은폐된 존재의 진리를 언어의 전체성 안에서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시를 쓸 때 시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성은 더더욱 아니고, 존재의 전체에 겸손히 포섭되는 침묵을 통하여. 그래서 이 침묵은 뭐야? 개인성이 지워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신은 존재의 현실성을 마모시키고 존재의 현실성을 삭제한, 그 삭제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를 현존하게 하고, 존재의 부재를 통하여 또 다른 부재의 현존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 그래서 말라름에도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 하면, 이것은 이 10년은 너무나 깊어서 언제 빠져나올지를 모르고, 이것은 나의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은, 이 절망이 한편의 시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말을 잘하고 언어를 자유자재로 마술사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태를 보고 그걸 아름답게 빚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시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종교인이 자기의 종교의 진리를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관조하고, 신과 씨름하는 것처럼 시인 역시도 신이 없는 부재의 장소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재 속에서 말이 존재가 되는 그런 현전을 체험하는 자들. 이거는 개인의 지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경험하는 언어 전체의 지평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평도 없는 거예요. 끝없는 언어의 10년만이 끊임없는 데리다적으로 차연만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시인은 겸손히 자기를 언어의 전체에 내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말라름의 역시도 본질적 언어는 순수 사유의 언어예요. 이 순수 사유의 언어는 시적 언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그 대가들이 통한다니까. 헤겔이 논리학에서 뭐라 그래? 순수 존재는 순수 무예요. 완전히 이 헤겔의 논리학을 떠올릴 수 있는 말. 어떻게 보면 순수 존재와 순수 무의 경계에서 시인은 언어 전체의 A는 B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은유의 명제 안에서 언어 전체의 말이 존재가 되는 그 시간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신성한 자들. 서구 문학에서도 시인들은 대개 어떤 신적인 것과 많이 비유됐어.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신적인 어떤 신성한 경험, 어떤 존재의 깊이에 직접 자기를 내맡기는 자들. 그래서 위대한 시들은 읽는 자로 하여 이 세계 안에 존재자들의 존재 관계를 올바른 방식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신성함, 그 관계를 진정으로 그렇게 있음으로써 다시 새롭게 보여줘. 그래서 시를 읽는 자로 하여금 치료의 능력을 갖는 말라름에도 시인으로서 이런 신의 부재의 경험, 그리고 자기 자아의 나로서의 죽음의 경험, 시를 쓸 때마다 경험했다라고. 이 절망은 오히려 시를 낳는 조건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시인이 시를 쓸 때에 경험하는 그 절망은 오히려 시를 탄생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요. 예도 물러갑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스.